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박현우입니다. 특별한 사실은 뭐 새로운 내용이나 그런 거는 많지는 않고요. 그냥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재 중동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대중 세미나라고 그 이미 페북에다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무슨 특별히 학술적인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그 국제 정세 돌아가는 형편, 특별히 중동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현재 상황을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체록한 거라든지 그동안 공부했었을 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전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 전혀 모릅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에 미치는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말씀만 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하게 파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파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 중동이라는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우크라이나하고 사실은 중동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전부 다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시간에서 플러스 3이거든요. 우리가 9니까 보통 6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중동의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시차가 같고요. 이란과는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란은 플러스 4시간 반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체감하기에 가까운 곳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또 러시아라는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동에 미치는 영향은 뭐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제가 준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중동과 쉽게 말해서 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게 대단히 인접한 지역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나라는 사실 이란입니다. 이란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지금의 우리가 뭐 미국에서 코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백인들을 얘기했었을 때 그들의 원류를 이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 여기 카프카스 산맥 이쪽 지역에서 백인들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무리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한 무리가 이란과 인도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이란은 오랫동안 이쪽 그 러시아 쪽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란은 특별히 러시아와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란이 러시아한테 당한 게 너무 많고 또 러시아는 영국과 함께 이란을 1908년에 아마 1차 세계대전이 나지 않았더라면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분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양쪽 두 나라가 이란을 분단하기로 밀약을 1908년에 맺었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이제 이게 흐지부지가 됐는데 오랫동안 이란은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근데 그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들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때문에 뺏긴 땅이 지금의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러시아와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너무 좋다. 그래서 설리반이라고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제임스 설리반이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를 profound threat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란이 러시아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트럼프 때 미국이 이란에게 가한 맥시멈 프레셔 정책 때문에 이란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갔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즉 샹하이 오거나이제이션, 샹하이 코퍼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을 신청을 할 때만 해도 러시아와 중국이 받아주기는 했지만 이란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블락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길어지면서 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특별히 이 라이시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더 맺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는 상당히 미국이 생각해도 걱정스러운 단계까지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활동하는 가장 큰 무대는 이 중동에서, 그러니까 중동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미국의 유니폴라 체제를 붕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의 단일 체제를 중동에서 해체를 해서 멀티폴라 시스템으로 가고 싶어요. 다극 체제로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모스크바의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왜냐하면 이란만 지금 러시아와 친한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러시아를 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 엄청난 지역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해서, 이건 제가 이제 8월 7일자 지금 BBC에서의 전황인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러시아가 지금 차지했고, 상황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나토를 바라보는 눈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현실감이 왔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나 서방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적어도 엘리트층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에서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부추겨서 나토를 확장시키려고 했고, 확장을 시키려고 했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희생양이 돼도 그냥 별 크게 도와주는 것 없이 뒤에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고, 이 서방에 대한 불신들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는 더욱 확고하게 그러한 상황들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동 국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이 서방으로서는 중동이라는 중요한 교두보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상실한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아마 후대 사가들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에 관심이 갖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난민, 뭐 망명 그런 거 사실 관심 별로 없습니다. 에너지입니다. 모든 초점이 에너지에 가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러시아에 압도적으로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럽이 이 겨울이 너무 지금 추운 겨울이 이제 시작될 거고,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황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유럽이 뭐 좀 춥더라도 견뎌보자고 하면은 유럽이 러시아에게 이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추위 때문에 에너지에 굴복한다면 결국에는 러시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그 특별히 가장 피해가 큰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메르켈 정부 때 친러시아 정책을 압도적으로 채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받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러시아에서 받는 에너지 독일의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가스를 받았는데 그런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고 LNG 선으로 받으면 되겠지만, 독일은 LNG 선을 댈 수 있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금 현재 에너지를, 예를 들면 대체 에너지를 찾아서 LNG로 선박으로 독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독일로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도 그 미국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 독일이 가지고 있는 항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사실 독일 쪽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이번 춥더라도 견뎌야 된다라는 거 말한다면 한 1, 2년은 견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LNG선이라든지 그런 비축 창고를 따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대한 지금 그 에너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가 문제죠. 예. 사실 석유는 어느 정도 숨통이 나올 수 있는데 가스가 문제거든요. 일단은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제가 뭐 에너지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만 중동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에너지를 좀 하게 됐는데,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장기 계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뭐 우리나라에서 가스가 생산이 된다면 그거를 시장에서 조금씩 파는 게 아니라 가스전이 큰 게 발견이 되면은 큰 게 발견이 된 데서 어떤 특정한 나라와 장기 계약을 맺게 되고요.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거기에 관계된 LNG선이라든지 이런 거 선박을 한꺼번에 세트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면 오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오만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사실은 갑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만은 우리 아니면은 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데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는 장기 계약입니다. 장기 계약인데 만약에 수요가 더 생겨서 모자라면은 어디선가 사와야 되는데 그걸 스팟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팟이라고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사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필요한 게 100이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서 120이다 그러면 20을 더 사와야 되는데 그럼 20은 장기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걸 사와야 됩니다. 사와야 되는데 그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면 한국이 예를 들면 독일이 가스가 모자라는데 우리가 가스가 남는다. 그러면 그 가스를 독일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됩니다. 계약 위반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생산 국가가 그래서 독일이 가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줘야 돼요. 생산하는 국가가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와 A라는 나라와 해서 우리가 가스가 남으니까 남은 거 독일 불쌍하다. 독일한테 좀 돌려주자 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 시장이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이 지금 어려운 거죠.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니 뭐 가스 없으면 석유로 난방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집에 귀뚜라미 보일러가 가스인데 그걸 갑자기 다 석유 보일러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당장 장기적으로는 바꿀 수는 있겠지만 당장 올 겨울이나 내년 겨울은 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가스를 계속 잠그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냥 잠그면은 너무 뻔히 속이 보이니까 결국 속이 보이는 거긴 하지만 뭐 수리를 이유를 들어서 3일 동안 가스를 잠근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고문을 가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원유 매장량도 그렇고 일일 원유 생산량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베네수엘라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유 매장량이 많으니까 생산량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장량과 생산량은 다릅니다. 매장량이 많아도요.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가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매장량은 굉장히 많지만 생산량은 적어요. 예, 그래서 생산량과 매장량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매장량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생산량이 얼마큼 되느냐가 더 중요한데 생산량은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원유 생산량은. 가스는 2011년부터 미국이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됐고요. 석유는 2018년부터 미국이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셰일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셰일유 때문에 그렇고 지금 미국은 더 뽑아낼 계획이고 그래서 유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는 러시아고 세 번째는 사우디입니다. 이 세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4위가 이라크인데 거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유 생산량의 그 탑3는 이 세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러시아를 함부로 내칠 수 없는 게 결국에는 러시아가 유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도 생산량이 미국이 제일 많은데요. 2등이 러시아예요. 어마어마하죠, 2등이. 그리고 3등과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 굉장히 큰데 역시 이제 가스가 러시아가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미국은 셰일 가스가 많고, 셰일 가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특히 시베리아 쪽에서 굉장히 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가스 시장도 상당히 불균형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가스 시장을 안정을 하려면 이제 이란을 제재를 풀어줘야 되죠. 가스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요. 이란을 풀어주면은 훨씬 더 나아지겠지만 바로 풀어준다고 해서 바로 가스나 원유가 생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란을 핵 협상에서 봐준다면 이란이 비축하고 있던 원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원유가 있어요. 생산해 놓은 게. 그래서 그걸 풀어놓으면은
원유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원유 시장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지금 문제는 가스입니다. 가스 생산비가 가스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걱정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러시아의 원유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는 리투아니아,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죠.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많은 나라들, 특히 독일도 어마어마한 가스, 이 원유 같은 것들을 러시아로부터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을 통해서 서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 전부 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러시아를 무턱대고 비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러시아 편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가버리면 헝가리로서는 죽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스를 러시아가 수출을 하는데 가장 많이 역시 나는 게 독일이고 독일이 가장 많이 사실은 엄청나게 러시아로 받기 때문에 독일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스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러시아의 의존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 안보는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식량 안보가 이게 지금 이제 유엔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 이제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식량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곡물가가요. 이거 보시면 2000년에서 2011년이 보시면 이때가 아랍의 봄 때거든요. 2010년, 11년 이때 봄 때 보면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식량난 때문에 아랍의 봄이 생긴 거죠. 식량난이 왜 생기냐면은 자 중동 국가들은요 가난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그래서 국제시장에서의 밀값을 그대로 지불해서 사와서 그거를 국내 시장에 풀면 국민들 다 굶어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국가가 국제 곡물 시장에서 밀을 사와서요. 사오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때려서 보조금을 지불해서 가격을 내려서 시장에 풉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이 나라에서 그 돈을 대주지 않으면 하루하루 국민들의 식탁에 빵이 올라갈 수가 없고 국민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동 국가들의 경제의 가장 큰 암덩어리가 이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써야 될 거를 식량 보조금이나 이런 걸 자꾸만 쓰니까 IMF 같은 경우에서는 중동 국가들이 경제가 잘 되려면 이 보조금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튀니지가 무르기바 대통령일 때 IMF의 공고대로 보조금을 없앴더니 빵값이 2배로 올랐고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넘어갈 뻔했거든요. 근데 이 중동 국가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쉽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0년, 11년, 막 2009년부터 흉작이 돼가지고 국제시장에서 곡물가가 갑자기 2배로 뛰니까 뭐 나라에서 보조금을 댄다 하더라도 이 빵값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 그 아랍의 봄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국제 곡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었어요. 흉작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2020년, 2021년, 2020년 이 그래프가 더 커요. 급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서 또다시 제2 아랍의 봄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심을 해줬지만 다행히 정치 변동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가장 취약한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가 곳곳에 여러 국가들에게 손을 벌렸고 이집트가 흔들리면은 위험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돈을 보조를 해주고 하면서 이집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곡물
유가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곡물가가 올라가서 정치 변동은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문제에서는 정권 교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석유인데요. 오일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변동이 크죠. 예, 특별히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변동이 굉장히 큰데 다행히도 현재 유가가 100달러 아래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브렌트유만 100달러 좀 넘고요. 보통 92달러 정도에서 두바이유라든지 텍사스 중길유는 전부 다 92달러, 95달러 아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로 갈 것이라고 보고 유가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니까 가장 지금 깝깝한 국가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2011년 이후, 특히 2014년 이후부터 미국의 셰일유를 찾기 위해서 유가를 강제로 막 일부러 떨어뜨리면서 국가 재정에 엄청난 충격이 돼서 지금 그 몇 년 동안 까본 거를 최근에 많이 벌충을 했는데 유가가 더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우디가 최근에 지금 감산을 하겠다고 얘기 나온 거거든요. 감산하면 유가가 올라갈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들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치 변동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곡물 가격과 유가는 오히려 안정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동 지역을 흔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연가스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인데요. 천연가스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유럽의 문제가 큽니다. 예, 유럽의 가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를 잠가버리면 가스를 사와야 될 곳은 어디가 증산을 해야 되냐면 카타르가 증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카타르는 이미 손 들었습니다. 5월 달에 우리는 증산할 능력 없다. 예. 그러니까 가스 시장에서 카타르가 더 내놓을 건 없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천연가스 시장이 열리면 이란에서 벌충을 할 수가 어느 정도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면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파이프라인을 만든 게 가장 맞겠지만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유럽에서 가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란 가스를 풀고 그거를 오만을 통해서 선박으로 유럽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문제가 되는데 이거 가스는 중동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중동 국가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 나라 중에서 제가 다 빼고요. 오늘 좀 중요한 나라들 했을 때 일단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정 국가에서 이 GCC 국가들 6나라, 그리고 공화정에서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이란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산유국들이죠. 다변하게 이제 석유가 안 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석유가 나긴 나죠. 가스도 나고 이스라엘도 석유가 나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는 여기서 좀 뺄 수도 있지만 뭐 이 나라들에 비해서는 볼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은 다변화 경계를 좀 묶어놨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들 나라들은 그러니까 석유가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아요. 지금 현지 사건의 중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석유나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냐? 결국 안보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안보 문제인데 그 안보 문제에서 핵심의 역할을 하는 국가는 사실은 이제 이란 문제가 가장 크죠. 미운 오리 새끼죠. 중동의 미운 오리 새끼 이란. 예, 이란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 보시면 이 소련 지금 구소련이죠. 예, 지금 러시아 구소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식민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들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동 국가를 이해하는 쪽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중동 국가에서 직접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는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오스만 제국이 다 뺏기고 지금 터키만 남은 거고, 이란은 한 번도 정복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란이라는 나라는 위에서 내려오려는 러시아와 이걸 막으려는 영국이 부딪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러시아 또 후에는 영국과 소련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국가. 그래서
이란은 직접 지배는 받지 않았지만 상당히 열강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1979년 혁명이 났을 때 쫓겨난 왕이 레자 파hlavi인데 레자 파hlavi의 아버지가 친독일 정책을 펴다가 1941년에 영국과 소련군이 진주에서 강제 퇴위시키거든요. 강제 퇴위시켜서 그 79년에 쫓겨난 왕의 아버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쫓겨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란은 완충지대의 국가지 힘이 세서 정복을 받지 않는 나라는 아닌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2년에 독립을 했고 여기는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지 않았지만 뭐 아시다시피 33년에 석유가 나기 시작하면 38년에 석유가 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그리고 영국의 영향권에 특히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왔죠. 아프가니스탄은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국가로. 그러니까 이 네 나라를 빼고는 직접적으로 군대가 진주하지 않은 나라는 이 네 나라뿐이고요. 뭐 아프가니스탄 진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나라에 따른 독립국가고. 이 다섯 나라 외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보호령을 했고 그래서 이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알려면 역사를 모르다 하더라도 충전기 콘센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영국식 산발이냐, 예. 유럽식이냐에 따라서 프랑스인지 영국의 지배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식민 지배는 상당히 오랜 거죠. 그리고 이들 지역이 유럽의 지배를 들어간 건 1798년 나폴레옹의 알렉산드리아 침공에서부터 시작을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영향권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끝까지 싸우면서 독립했던 나라로 친다면 유일한 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알제리밖에 없어요. 예, 알제리가 가장 크게 끝까지 싸워서 독립한 국가들이고 대체적으로는 제국이 무너져서 독립한 국가, 소련 같은 경우에 무너져서 구소련 국가들 여섯 나라들이 독립을 했고, 예, 그리고 끝까지 싸우면서 독립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거의 다가 지배 보호령 국가들이 뭐 군대를 철수하거나 그러면서 나간 거죠. 가장 뒤늦게 했던 국가들은 소위 말해서 걸프 국가들이죠. 예, 특히 이 바레인, 카타르, UAE 이쪽 나라들 71년에 영국이 나갔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사실은 그 앞서서 더 복잡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 지역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이 미국과 중동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특히 미국이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빨리 부상할 줄을 몰랐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이 추이가 사실은 그 미국이 일본을 강제 환율 조정으로 해서 눌러 앉혀버린 게 1985년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한 플라자 합의인데요. 환율이 그때 강제로 조정이 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미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1위가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었는데 일본의 국민 총생산량이 미국의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7%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국이 일본을 눌러버린 거죠. 2인자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고 미국은 이제 금융 중심으로 가게 됐고. 그렇다면 1985년 기점에서 37%, 40%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명목 GDP 격차 추이가 이 40%가 2010년입니다. 그럼 2010년에는 미국이 중국을 눌렀어야 돼요. 그런데 2010년이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쟁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하고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있었죠. 예, 거기에 들인 돈이 6,600조 원을 들였으니까요. 3,300조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또박또박 따라왔고 그리고 지금 이게 2020년에 70%, 2021년에는 80%로 보고 아마도 이 추이라면 2025년이면 미국과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니까
미국이 2010년, 11년부터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잡는 작전을 시작했고, 그게 그 유명한 피보트 아시아 회귀 정책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요즘 더 가동이 되는 거죠. 미중 갈등이 되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 중동을 떠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항상 리밸런싱을 얘기를 했거든요. 리밸런스, 재균형 정책을 얘기했다는 것은 미국은 한 번도 우리는 중동을 떠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주변 국가들에서는 미국이 중동을 떠날 것이라고 다 보고 있었고, 단계적으로 중동을 떠난다고 보고 있었고, 그 간격이 너무 컸고요. 비록 미군이 아직 중동 지역에서 다 빠지진 않았어요. 큰 변동 없이 빠지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1980년에 카터가 1월 23일에 카터 덕트린이라고 그래서 페르시아만 지역이 미국의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건드리는 국가는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은 그걸 지켜왔는데 2019년에 트럼프가 사실상 카터 독트린을 폐기를 합니다. 더 이상 페르시아만에 우리의 국익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으로 중동의 석유를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중동에서 수입해온 석유는 8%입니다. 그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갖고 오는 5%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기 직전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한 석유가 11에서 14%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우리는 사우디 석유 필요 없다 하고 수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사우디가 깜짝 놀라서 트럼프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사우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한테 미국과 같이 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좋지 않고 시장 흔들 수 있으니까 그건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래서 사실 달래로 간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우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낸 거죠. 트럼프가 다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은 더 이상 이쪽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이득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뭐 중동에서 떠나서 중동에서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중국을 잡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중동 국가들이 전통적인 친미 산유국들이 미국을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미국과 거리를 두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놀래가지고 바이든이 가장 최근에 처음으로 그 얘기했죠. 우리는 중동을 떠나지 않는다. 중동을 떠나면 그 자리를 러시아나 중국이 메꿀 텐데 그거 못 보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까지 했어요.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거고, 그런데 시점은 조금 늦었지요.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중동 떠나기 이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러한 일 중에 하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거는 뭐 트럼프 때 이미 결정을 한 거고, 그걸 단행을 한 것은 바이든이 한 거고, 바이든이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여기에 전략적 재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란 위협인데, 근데 왜 미국이 중동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걱정을 하냐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은 인구가 8,300에서 8,500만이고요. 이란은 뭐 시아파 종주국이라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란은 친미 국가들과 반대해주는 반미 국가입니다. 79년 이전에 가장 친미 국가였지만 79년 혁명으로 반미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슬람주의라는 것으로 주변 국가들을 장악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언어도 다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척을 지고 있는데, 사실은 소위 말해서 그 시아 크레센트라는 지역이 이란이 가장 싫어했던 정적이 둘이 있었습니다. 사우디를 빼고요.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고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항상 좋은 일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탈레반을 미국이 없애줬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담 후세인을 미국이 없애줬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03년에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는 게 이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란은 1979년 이란 혁명의 구호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머스타드 자판이라고 그러는데 머스타드 자판을 해방하는 건데 억압받는 자입니다. 아랍어에서 나온 말이고 페르시아 말은 머스타드 자판입니다. 해방을 하는데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해방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1985년에 레바논에서 만든 헤즈볼라입니다. 레바논 남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대고 있는 레바논 남부의 시아파 지역에서 헤즈볼라를 만들었고요. 85년에 이란이 만들었습니다. 이란이 만든 거고요. 이란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물적인, 정신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레바논 남부까지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은 이라크, 시리아를 통과해서 레바논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시리아는 이란과 오랫동안 동맹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리아가 시아 국가니까 그런다. 아닙니다. 이란과 시리아의 동맹 관계는요. 종교적인 동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권력층이 시아파는 시아파 맞거든요. 그런데 시리맘 시아파도 아니고요. 굉장히 색다른 시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아 정권과 지금 바샤르 아사드 정권과 이란과는 종교적인 동맹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시리아와 이란은 한 가지 공통점이 반미 정권입니다. 반미라는 엔타이 아메리카니즘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와 이란은 교접을 합니다. 그런데 시리아까지 가려면 이라크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담 후세인이 있었을 때는 이라크를 통해서 시리아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결정을 해준 거죠.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이라크가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시아파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 시아파들은 당연히 이란과 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란에서 이라크 통해서 시리아 거쳐서 레바논까지 가는 아주 황금의 루트가 열린 거고 이거를 두고 사실은 2004년 12월 달에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 2세가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린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민주주의 선거를 하면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을 건 뻔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어지는 시아 초승달 지역이 형성이 될 거고 이 시아 초승달 지역은 영내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아 초승달이라는 말을 처음 씁니다. 압둘라 국왕 2세가 사실은 정세는 제대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라크를 통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이란의 라인이 연결됐고 이게 지중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예멘의 후시 반군도 시아파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멘의 후시 반군도 정확하게 하면 이란과 똑같은 12이맘 시아파가 아니라 여기는 5이맘 시아파예요. 자이디라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란과 이 예멘에서 이 자이디들이 이란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정적으로 연대가 돼서 예멘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으로도 한 라인이 개선되고 아래쪽으로 되고 그걸 다시 본다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아라비아해서 홍해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 이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위협이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놓고 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GCC 국가들은 유전 지역에 시아파들이 살거든요. 이게 참 유전 지역입니다. 유전 지역에 시아파들이 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평소에 이들 시아를 이 순니 국가들에서 그냥 자국민들 잘 다뤄줬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종교적으로도 박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란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모든 게 1979년 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이 아랍 국가들, 아랍 왕정 국가들은 가장 위험한 적을 이란을 보고 있는 거고
이란을 어떻게 쓰든지 막아야 되는데 이란이 핵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여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저는 이거를 미국식 햇빛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핵 협상을 통해서 이란을 국제사회로 끄집어내고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이란의 젊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갈망하는 세력들이 있는 걸 확인했고 저도 사실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오바마 정책이 반드시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이들에게 그 경제적으로 되면은 이들의 힘이 커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란이 발끌 것이라고 본 거죠. 오바마는. 근데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오바마의 가장 큰 실책은 핵 협상을 해놓고 그게 작동할 수 없게 됐어요. 처음 1년, 2년 동안 분명히 핵 협상을 해서 제재는 풀었는데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막혀 있으니까, 금융에서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들어와서 핵 협상만까지 돌려버렸죠. 그런데 이 핵 협상을 한 거에 대해서 오바마는 이 아랍 국가들, 이란을 싫어하는 아랍 국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랍 국가들이 바이든을 싫어하는 것은 바이든은 오바마를 계승한 정권이기 때문에 다를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싫어해요. 예. 그래서 이 핵 협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때 이스라엘과 그 반 이란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란의 외교장관 자리프가 했던 게 이들이 B팀이다. 그래서 이게 볼턴, 미국의 볼턴, 그 다음에 벤자민 네탄야후, 모하마드 빈 살만, 빈 자이드, 아랍에미레이트죠. 아랍에미레이트 왕세, 지금 왕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스라엘 총리,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 이 넷이 이름이 다 B자로 시작되니까 B팀이라 해서 이들이 이란을 막을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을 막기 위해서 일단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바레인이 백악관에서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협약을 맺었고요. 아브라함 어코드란 말이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한다면은 이게 사실은 이란은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세마이틱이잖아요. 예, 세마이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혈통을 얘기한다면 사실 페르시아족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봤었을 때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잡은 임이라고 보는데 이미 아브라함 어코드를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 문제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더 급한 문제는 아랍 국가들한테는 이란의 그 부상이거든요. 왜 이란을 무서워하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 있는데 뭐 6나라 7나라가 합치면 이란 하나 못 이기겠냐. 근데 못 이깁니다. 인구가 일단은 이란이 훨씬 많고요. GCC 국가 다 합쳐봤자 국민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더 결정적인 문제는 GCC 국가는 지상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예, 지상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우리 군인 현역 군인 그 퇴역 장성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 하지만 아니 전쟁은 사실은 보병이 가서 끝내는 거잖아요. 보병이 가서 끝내야 되는데 보병이 없어요. 보병이 보병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막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그 작전이 벌어지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의 제재를 풀고 핵 협상을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반대하는 국가들과 또 손 잡고 그래도 뭐 우리가 미국이 너희들 버리지 않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만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복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가장 큰 게 그 유럽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유럽의 겨울이 너무 추워요. 겨울은 지금 이제 곧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해서 시장에 나와야지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이유보다도 사실은 이 유럽의 겨울 때문에 유럽이 서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은 이 핵 협상이 2월 달에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핵 협상이 미뤄져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열차가 갑자기 서버렸어요. 러시아 때문에. 쓴 다음에 다시 재가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는 그 이란에서 특히 이란의 그 국민들은 러시아를 굉장히 싫어하죠. 지금 사실 러시아 싫어합니다. 언론도 반러시아 기질이 훨씬 강해요. 그런데 이란 정부는 러시아와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란은 정부와 국민들 간의 이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보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이란을 방문해서 이거는 이제 아스타나, 그러니까 시리아를 두고 루하니 대통령 때 2017년이죠. 2017년에 한 거고요. 최근에 사진이 요겁니다. 최근에 다시 셋이 모였죠. 셋이 모여서 우위를 달성했는데 사실 터키는 어중간한 입장이고 둘이 지금 굉장히 친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간 거에 대해서 일종의 대응책으로 푸틴이 이란을 방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시리아 문제라든지 첨예에 관련 있는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현재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러시아 사이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문제 때문에 이 시리아에서 결국에는 이란 군대가 시리아에 세력을 형성하면 이스라엘로서는 적을 두 군데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에 있는 이란군과 싸워야 되니까 이거는 도대체 원하지 않는 그림이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란이 시리아에서 빌드업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동안 효과적으로 잘 막아왔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서 미국이 자꾸만 이스라엘한테 반러시아 깃발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로서는 사실 들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저희한테 얘기해줬던 얘기가 이스라엘에게 러시아는 한국에서 중국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딱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관계,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파는 게 40%거든요. 삼성에서 중국을 손절한다 그러면 삼성 무너집니다. 40%를 팔고 있는데 삼성의 매출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러시아에 크게 적대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지금 찾으려고 있고, 이란도 지금 러시아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미국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7월 달에 설리반이 러시아와 이란 관계를 미국의 profound threat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갈수록 이 관계가 더 좋아져요. 이 러시아와 이란 관계가 갈수록 좋아집니다. 한 가지 틈이 있다면 이란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사이가 좋은데 이란 국민과 언론의 러시아를 보는 눈은 안 좋습니다. 예. 이 이격이 커요. 이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게 어쩌면 유일하게 미국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희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더 이상 미국은 믿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미국 믿을 수 없고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러시아를 공격 비난한 국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레바논이 비난을 했어요. 레바논은 그렇게 가능했었던 게 레바논은 외교부에서 비난을 했는데 러시아가 깜짝 놀랐어요. 레바논 니네가 나를 비난을 해? 왜냐면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는데 이 헤즈볼라가 장악하지 못한 게 외교부였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헤즈볼라가 거기에 반박하면서 친러시아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지금 거의 콩가루 국가이기 때문에 한 정부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대놓고 러시아를 비난하는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중동국가 중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의 줄타기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로 친다면 알제리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알제리는 유럽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러시아가 못 주는 가스를 우리가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유럽의 마음을 사면서 동시에 알제리는 러시아와 올 11월 달에 군사훈련을 같이 합니다. 알제리 사막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알제리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또 알제리는 유럽과 관계를 좋게 하고 있고 최근에 마크롱이 갔었을 때도 마크롱이 뭐라고 그러냐면
식민지 과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다. 그럼 프랑스도 지금 러시아한테 미끼를 던진 거예요. 알제리한테 미끼를 던진 거예요. 너네들이 항상 그거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쉽거든요. 프랑스도. 그래서 지금 알제리의 몸값은 올라가 있는 거죠. 반면에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러시아한테 친하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뭐 알제리하고 모로코는 서사하라 지역을 두고 지금 싸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영토 분쟁 때문에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편이나 유럽 편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르단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결의안에 찬성을 하지만 목소리는 다 낮추고 있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침공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화살은 어디에 가 있냐면 불필요하게 나토가 힘을 확장하면서 일어난 문제다. 이건 나토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 어느 나라도 러시아한테 대놓고 욕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장 중요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거든요. 예. 세계 유가 시장도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페크 플러스 회원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오페크 플러스는 오페크에 들어있지 않는 나라 중에서 규모가 굉장히 된 나라들만 해서 총 23개국이 오페크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오페크 국가가 13개국이고 비오페크인데 플러스로 들어온 나라 10나라에서 23나라인데 그 오페크 플러스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러시아밖에 없거든요. 생산량이라든지 매장이 제일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유니폴라 시대는 끝나는 건 확실하고 멀티폴라를 넘어서서 제가 주로 만났던 그 이쪽에 UAE라든지 이쪽의 싱크탱크들 얘기는 이제는 멀티폴라가 아니라 그냥 인터커넥티드 월드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 세계.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인터커넥티드 월드라는 말을 제가 1월달, 6월달에 계속 들었는데 UAE 가서. 그런데 놀랍게도 7월달에 바이든이 아랍 국가들과의 공동 성명을 쓸 때 거기에 보면 인터커넥티드란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확실한 것은 유니폴라 시대는 끝났다. 중동에서. 유니폴라 시대는 끝났고 미국이 예전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중동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 국가, 그런데 미국을 쓴 딜레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온 것은 막아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처럼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쪽 것들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져주고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를 하고 이란의 위협으로 너희들 막아줄게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이들 국가들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미국을 다 뺐거든요. 그리고 이란 핵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로서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미국 믿을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미국의 다른 나라에 우리의 안보와 관계된 나라들과 관계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나라가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지금 딜레마가 이쪽에 펼쳐져 있고 이거를 못 막아요. 지금 사우디가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전혀 방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룩 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동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쓰는 말이 룩 이스트거든요. 동방 정책. 근데 이 동방 정책의 동방의 종착역은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우리하고도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하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배우려고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그 트레이드 볼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이란도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지만 그 트레이드 볼륨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이란의 트레이드 볼륨과 이란과 러시아의 트레이드 볼륨은 뭐 두세 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게 더 라인이라는 정책인데 저는 이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홍해 지역이거든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요르단과 이 지역에서 이 170km의 길이고요. 도시가 폭은 200m예요. 폭은 200m. 그리고 200m에 거기에 500m 높이의 건물들로
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인처럼 만들겠다. 이게 라인처럼.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여기는 자동차도 필요 없고 여기서 그런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가끔 이거 볼 때마다 야 이거 한 방이면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폭탄 하나 떨어지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사는 게 인구를 900만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2030년까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면 2050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도시 이름이 더 라인입니다. 이게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종착역인데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이 사업을 벌여놓고 지금 우리나라한테 지금 입지를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이제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동에 주는 파장의 가장 큰 것은 전통적으로 서방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던 서방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이 중동에서 작동하고 있고요. 특히 이 미국이 빠지는 중동에 대해서 이 자구책을 하고 있고 이들이 결국에는 미국이 빠진 세상에서 미국 외의 다른 나라와 연결돼서 살면서 자강을 하겠다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 지금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가장 큰 것 같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산물이 나면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에너지의 중요성을 느끼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가져가지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특히 그랬거든요. 미국이 2030 때 탈화석 시대로 가려고 그랬어요. 탈화석이 2030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온다면서 나온 얘기가 2030년까지 이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 예를 들면 어렵다. 2040년은 가야 되는데 10년이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게 탈화석 시대가 10년이 더 연장이 됐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될 거고 그리고 끝으로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클린 디젤이 나왔었을 때 클린 디젤이 왜 나온지 아시잖아요. 클린 디젤이 나왔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유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이 왜 그러냐면 당시에 하이브리드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이브리드에서 완벽하게 독보적인 기술은 일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그때 가면 모든 자동차 시장은 일본한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갖고 나온 게 클린 디젤입니다. 클린 디젤을 갖고 나와서 도요다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건 마치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비데오가 VHS하고 베타 나왔었을 때 일본이 베타를 했을 때 세계 표준은 VHS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거기서 물을 먹었고 하이브리드를 갖고 나왔다가 클린 디젤한테 물을 먹었고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갈렸는데 전기차가 너무 중국이 앞서니까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보는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상황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반박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현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0분 정도 강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8시 반에는 무조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질문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회자는 여기서 빠지고 그냥 직접적으로 박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너무 아까 설명을 한 잘해가지고 가지는 질문이. 아주 사소한 건데 네, 아까 그 식민 지배 받았던 이슬람 세계권에서 알제리만 유일하게 뭐 투쟁을 해서 벗어났다. 뭐 제가 봤을 때 대체로 맞는 말씀이긴 한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제리만 독립을 안 시키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투쟁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나라들은 뭐 저 독립하는데 뭐 그렇게 제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뭐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좀 치사한 짓을 많이 했죠. 알제리에게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했던. 근데 이탈리아도 아니 만만치 왜냐하면 않게. 그거는 프랑스는 알제리를 프랑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그러니까 식민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가 왔고요.
아까 뭐 말씀 잘 하셨지만 지금 뭐 이제 며칠 전에 마크롱이 알제리 방문했었고 굉장히 이제 지금 알제리의 환심을 살려고 여러 가지 지금 과거 역사 청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알제리가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알제리가 거의 뭐 수출의 대다수가 그 가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럽의 수요를 그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알제리 것 가지고는 가스가 안 되고요. 알제리 건 가스 안 되고 이란 쪽이 나와도 사실은 나와도 이란에서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전을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고 있는데 거의 나오는 생산량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서 뒤졌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지만 상징적인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막히는 것보다는 숨통이 트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이 한다면은 결국에는 유럽의 겨울나기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중간에서 발에 땀나도록 뛰었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유럽이 계속적으로 미국과 이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상당히 근접한 게 와 있고 뭐 지금 제가 오늘 어제 읽은 거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게 바이든이 달라졌다 말하는 게 바이든이 말하는 게 그전과 달라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방구가 잦으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러시아의 가스를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물꼬를 텄으니 예, 네, 김은배 제가 선생님.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JCPOA의 그 부활을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왔던 사람으로서 최근에 이런 급 발진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봤을 때는 빨리 JCPOA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아무튼 뭐 제 생각과는 계속 달라서 뭐 아무튼 좀 지금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과 마음의 불일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스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스 얘기만 잠깐 하자면은 제가 제 좀 정확하게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제가 어디선가 또 이런 비슷한 강연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전쟁이 난 이유를 가스의 관점으로 이제 설명해 주셨던 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미국과 러시아의 가스 판매를 놓고선 벌어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유럽에다가 다 러시아가 다 가스를 팔아먹었지만 이제 미국이 자기네들도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유럽에다가 이제 가스를 팔고 싶어 해서 이제 그 시장을 놓고선 벌어진 그러니까 가스 시장을 유럽이라는 가스 시장을 놓고서는 벌어진 전쟁이 이제 뭐 대리전 비슷하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터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도 이제 유럽의 동쪽은 아무래도 뭐 계속 러시아의 가스를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서쪽은 미국이 지금 이제 서유럽 쪽으로는 이제 미국 가스를 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결론도 아마 그렇게 날 전쟁의 끝도 아마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가 서부 유럽의 가스 시장을 잃는 것으로 아마 전쟁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란 가스를 말씀하셔서 이란 가스가 유럽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LNG선으로 가거나 파이프라인 건설해서 가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파이프라인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연결되는 라인마다 이제 문제가 너무 많고 건설 비용이라던가 시간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LNG선이 그만큼 있느냐 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갖고 있느냐, 이란에도 그만큼 LNG선을 댈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액화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이 있느냐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석유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이란이 핵 협상을 풀린다 하더라도 가스로 뭐 유럽한테 그 큰 도움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큰 도움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궁극적으로
독일도 그러한 저장 시설을 바다에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의 해결 아니라 한 5, 6년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그 가스 의존도를 완전히 끌어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갈 것 같고요. 사실 하도 음모론이 많아서 시리아 내전도 가스 파이프라인 네. 때문에 일어났다고 나중에 뭐 문건이 나오고 그러면 또 맞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도 그 뭐 미국과 러시아의 가스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는 많이 그런 읽기도 하고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솔깃하긴 한데요. 이제 그 문건이 좀 더 나오면은 그 나중에 좋은 뭐 사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JCPOA는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하도 저도 양치기가 많이 돼가지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돼서 뭐 된다고 진짜 말 그대로 딱 사인을 딱 하기 전까지는 뭐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분위기는 바이든이 말이 달라졌다라는 거에서 저는 힌트를 좀 얻었어요. 그 라피드 저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이 말하는 게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미국이 결국에는 이란을 풀어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파운드 스레트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게 특별히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적으로 밀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성을 최근에 쏜 것도 러시아가 이란을 위해서 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잘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란이 그동안 많은 공을 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찰 드론을 납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그거를 역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이란께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드론이. 그래서 지난번에 푸틴이 이란에 갔을 때도 미국에서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을 한 300대 사러 간다고 하는 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했을 때 초반에 우크라이나 드론에게 어마어마하게 당했는데요. 그 드론이 다 어디서 왔냐면 터키에서 왔거든요. 전쟁 전에 받아놓은 거였었어요. 전쟁 전에 받아놓은 건데 터키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러시아의 탱크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초반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이란 거를 한 300대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아마 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군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게 미국으로서는 좀 골치 아픈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우리 최 장군님께서 쓰지만 제가 전진부대 보병 출신이라서 보병을 게 아니라 그게 예멘 전쟁을 보면은요. 예멘을 2015년부터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공습만 했거든요. 네, 공습만 했는데 결론 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멘에서 예멘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우리를 이기고 싶으면 아주 간단하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서 예멘까지 들어오는 게 70km다. 70km. 70km에 사우디아라비아 보병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된다. 근데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다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막아주고 공군이 엄호를 해주고 육군이 가야 되는데 그냥 육군은 없고 계속 때리기만 하니까 사람은 죽고 이 인도적인 위기는 발생을 하는데 예멘에서는 뭐 전혀 해결은 되지 않고요. 아까 그리고 제가 봐서 예멘은 친러시아, 러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과는 달리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싱크탱크들이 미국의 관리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우리는 너네 못 믿는다. 너네들 어떻게 믿느냐고 대놓고 얘기를 했다 할 정도로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눈은 거의 개차반 수준인 것 같아요. 미국을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 너희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의 입지가 더 줄어들 것 같고 무함마드 빈 살만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화해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중동에서만큼은 뭐 다국화 시대는 활짝 열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도 참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스라엘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뭐 최근에 뭐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좋은 것만 다 빼먹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선을 좀 둬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가끔은 그 중동에 갔을 때마다 중동과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예, 우리도 좀 배울 거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육군이 없다는 게 문자 그대로 육군이 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육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요건 제가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중동의 역사의 특징이 이슬람 문화권의 역사의 특징이 왕권이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신민에서 군대를 뽑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군대는 용병이에요. 이게 9세기부터 일어난 한 해 830년대부터 일어난 현상인데 그때 아바스 왕조에서 처음으로 군대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투르크 용병을 데려옵니다. 그 용병들을 데려오고 용병들을 선벌을 하고 용병들은 그 술탄이나 아미를 위해서 그 사람만 보고 살았고요. 그게 이제 근데 잘못되면은 이 맘룩들이죠. 그 맘룩이라는데 그들이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한 패턴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걸프 국가들에서는 안보 면에서 비행기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많이 사왔는데 자국의 군대를 징병하지는 않았습니다. 징병하지 않고 주로 용병,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용병이죠. 주로 용병 어디서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얘기 좀 농담이 좀 심한 농담이긴 한데 그런 농담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쟁이 나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그런 말을 한다. 우리는 파키스탄 국민이 다 한 명이나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파키스탄 국민이 한 명이라도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다 용병을 데려오니까. 그래서 이 GCC 국가들의 가장 큰 단점은 육군이 있긴 한데 육군이 거의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 외교관인데 쿠웨이트의 외교원장이 하고 얘기를 굉장히 깊게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야, 근데 이란과 싸우려면은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 그랬더니 그때 쿠웨이트 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GCC의 가장 큰 문제는 이 GCC를 지킬 수 있는 지상군이 없다는 점이고 이걸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키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웨이트는 우리는 용병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자국민에서 뽑고 그리고 우리는 축구 선수들도 자국민으로만 한다. 네, 왜냐하면 까타 같은 게 다 사오잖아요. 그러기 좋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자국을 지키고 자국을 대표하는 건 자국민이어야 되는데 그동안 5.1달러만 믿고 그걸 안 해왔다는 거를 지금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하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란의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하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지금 이제 핵협상 이란의 그 언론 그 대표로 나와 있고 마란디라고요. 마란디 교수가 제가 그 트럼프 때 전장의 기운이 막 올라갔었을 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야 미국이 진짜 이란을 때리겠느냐 싸우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시사적인데요. 좀 과장이지만 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를 절대 침공하지 못한다. 왜? 미국이 우리를 침공하려면 지상군이 100만이 있어야 된다. 이란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꺾으려면 미국이 지상군 100만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이 100만을 어디서 끌고 오느냐. 그러면 100만을 끌고 오려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을 다 불러 모아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과 같이.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이란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면 그 순간 중국은 대만을 칠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먹을 것이다. 그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미국이 지상전은 못한다는 것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하기가 사실 안 좋죠. 지형도 험하고 워낙 크기도 하고 그래서 공중전만 갖고는 되지는 않는다. 다만 흔들 수는 있다. 예, 흔들 수는. 예를 들면은 이란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2년 전에 F-35를 날렸어요. 날려가지고 그 테헤란을 한번 휘젓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모르죠. 들어온 것 자체도 몰랐으니까. 들어온 것 자체를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스라엘에 이란 간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F-35가 찍어온 사진들을 이란으로 빼돌렸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 이 새끼들이 우리를 흔들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무서워요. 북한이 미국의 정찰기를 무서워하듯이 그건 무서워하는데 궁극적으로 전쟁을 할 때 지상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파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장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GCC 국가들이 이란과 맞설 수 있는 지상군은 없다. 그럼 지상군이 있는 나라들은 어디냐면 역시 이집트하고 아랍 국가에서는 이집트고요. 예. 그리고 비아랍 국가에서는 터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동 국가에서 3개 강국은 결국은 이란, 터키, 이집트입니다. 이 세 나라가 결정할 거고요. 이스라엘과 같게. 예.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제가 지금 나스르라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동을 보는 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는 뭐 순니 시아 이걸로 보지 말아라. 순니의 시아 이거 자꾸만 이렇게 중동을 이해를 하는데 그거 아니다. 순니 시아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중동을 바라보는 눈은 비아랍 국가들의 움직임. 예, 이스라엘, 터키, 이란 이 나라들의 움직임으로 이 지역을 파악을 해야지 순니 시아라는 낡은 틀로서 봐서는 안 된다. 예, 종교적인 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순니 시아라는 게 religious identity는 되겠지만 이거를 너무 과장을 해서 이란과 시리아의 관계를 시아 동맹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란과 시리아는 이거는 반미 동맹이거든요. 예, 예멘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틀은 좀 벗어나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도록 하고요. 운동권 씨, 저기 마이크. 네,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아까 되게 재밌던 부분이 이렇게 이란 정부와 이란 일반 국민들 여론 그런 게 러시아에 대한 그런 것이 좀 괴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 아랍 국가들은 지금 뭐 여론이나 이런 부분 좀 어떤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란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국가들은 사실은 그 전에는요, 그 아랍 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층들은 친미고 국민들은 반미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 아랍 국가들의 지도층도 반미인 것 같아요. 지금은 반미인 것 같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괴리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란 사람들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믿어요. 한국 사람들은 안 믿는데 제가 이란에 현지에서 몇 번 확인하고 한 거지만 이란 사람들 기본적으로 친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친미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79년에 혁명을 바뀌긴 했지만 이란이 1920년대부터 해왔던 게 세속화 정책이고 서구 정책이거든요. 예, 그 삶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친미가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정부가 러시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재 때문에 그랬을 때 맥시멈 프레셔를 해가지고 유럽 이란이 러시아하고 중국과 가까이 왔었을 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외교관들이나 외교 문서에서 이란을 뭐라고 봤냐면 얘네들 지금 아쉬우니까 우리한테 오지 제재 풀리면 다시 유럽으로 가래들이라고 본 거죠. 실질적으로 제재 풀리면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재가 풀리면은 가장 혜택 보는 나라는 유럽이에요. 예. 모든 시스템들이 유럽과 더 맞아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요 매일 프리미어 축구 봅니다. 예.
유럽 축구 봐요. 대학 교수들이요. 약속 있다가 막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축구 보러 들어갑니다. 이게 유럽과 상당히 시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했을 때 국민들은 언론은 러시아를 싫어합니다. 솔직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요건 말씀드릴게요. 주 이란 러시아 대사가 이란 신문과 인터뷰에서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어요. 뭐랬냐면 니네 자꾸만 왜 신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쓰느냐. 침공 아니다. 침공이란 말 빼라. 그 이란 국민들과 이란 언론이 바라보는 러시아는 차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재가 풀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이란은 필수 불가결하게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고요. 다만 안보 면에서 이 정권들이 지금 현재 정권이 러시아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와 그 이란 정부에는 두 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친러파와 친미파가 싸우고 있어요. 친서방파. 이전 정부가 친미파고요. 친서방파고. 네, 지금 현재 이란 정부 라이시가 친러파인데 저는 제재 풀리고 가면 이 정권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박현도 박사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미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프랑스와 레바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밀접한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검토한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를 지금 확정을 못했습니다. 9월 저희가 통상 셋째 주 월요일 날 방학 동안이라서 넷째 주에 했고요. 아마 셋째 주 월요일로 아마 굳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조만간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박현도 박사님은 마지막 날 가갖고 이렇게 주로 저 페이스북에 올리는. 미리 하면 잊어먹을까 봐요.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예. 예, 여기 오늘 채팅창에 최한기 장로님께서 그 UAE 이야기를 써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예. 제 말이 뻥이 아니라는 걸. 근데 궁금한 거는 사실 끝났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 뭐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전쟁할 때 보면 다 육군이 있어서 이렇게 IS하고도 싸우고 뭐 이렇게 또 옛날 이란하고 싸울 때도 육군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라크는 좀 이라크도 다릅니다. 이라크는 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강력한 인원수만 많았지 훈련은 제대로 안 된 군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슬람 아나한 육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네. 되겠군요. 제가 봤을 때 아랍 왕정 국가들이요. 이라크 국가들은, 군인이 예. 들으면 아마 엄청 서운할 겁니다. 저 걸프전 때도 미군이 저 이라크군은 총을 쏴도 한 발도 안 맞았다고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왕정이 특히 그렇다. 네. 이라크 북부 같은 경우는 크루드 민병대가 잘 발달돼 가지고요. 거긴 전투 능력이 상당히 있는데 정규군들이 좀 많이 떨어지죠. 정규군 이라크 최한기 같은 장군님께서는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저 쿠르드 지역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셨는데 그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정규군보다 책임감도 있고요. 크루드 같은 경우는 어떤 민족적 그 어떤 농재성이라든가 과거 어떤 그 역사적인 그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전투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고 굉장히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라크군에다가 또 최근에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이라크 장교분들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교육받고 하시는 분들 때 미팅 해보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라크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신생군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 거예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 이제 해체됐다가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 제로 베이스로 새로 시작한 군대여가지고,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실력보다는 되게 열심히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그려나가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싸워야 되고 우리 민족 위해서 싸우고 막 음소 엄청 그런 거 되게 강조하고 뭐 많이 여기저기서 배우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끝으로 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라크를 빼먹었는데 이라크의 향방이 앞으로 이란의 중동 입지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라크 내에서 그동안에 친이란 세력만이 힘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반대가 들어서서요.
요구를 사실 그 전부터 이란을 막으려면 이라크를 먹어야 되는데 이라크에 소외된 시아파 순니파들을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형처럼 다독이면서 이란의 세력을 눌러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앞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순니뿐만이 아니라 시아파 중에서도 반이란 시아파들이 요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쪽 지역에서 이란의 위력이 얼마큼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공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